자,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로 박사 과정 중에 있고, 박사 수료했어요. 네.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 그 타이밍에 체육관을 차려서 청계 MMA라는 종합격투기와 이제 택견, 그 중에서 위태 택견을 지도하고 있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과 후배인데 고려대 철학과 나와서 IT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당 MMA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태택견협회의 고급 노예 김형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웹툰 속 택견의 근본이 없는 이유라고 정했는데 아.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받고 시작해야 사람들이 이제 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웹툰이 지금 IP 시장에서의 어떤 교차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웹툰이 성공하면 또 영화도 되고. 그렇죠. 영화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실사 드라마로 많이 가고요.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약한 영웅, 그다음에 뭐 취사병이 전설이 되다, 뭐 최근에 또 박지훈 배우가 또 하던데. 그리고 또 웹툰 자체도 그냥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웹툰화되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화산기환이. 근데 저희는 택견을 집중적으로 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수련하고 발굴하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는 남들이 왔을 때 이제 왜 저러고 사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웹툰 속 택견에 대해서 한번 맞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뭐 일주일 몇 개 정도 보시나요? 나 한 세네 개? 세네 개 보지. 세네 개? 세네 개. 세네 개 작품. 저는 지금 그래도 한 20-30개는 보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에서. 대단하다 진짜. 쿠키를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제일 많이 볼 때는 그때 일주일에 80몇 개씩 봤었어요. 요새는 원픽이 뭐야 그러면? 토요일에 둘째에게랑 월요일에 다육이는 잘 자란다라는 드라마 웹툰이 있는데 예, 그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이제 당신의 관역이 영화화 되는 걸로 아는데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말해봤자 배우는 자세로 듣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은 택견이 컨텐츠로서 성공한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지. 뭐가 각시탈이 있지. 각시탈이 택견이에요? 각시탈이 택견이라고 표방은 하잖아. 각시탈 나도 만화로는 못 보고 드라마만 이제 몇 개 이렇게 봤지. 각시탈은 우리가 드라마 편이나 이런 것들, 영화편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쭉 다뤄보면 좋겠네요. 그래도 택견과 가장 관련 있는 IP 중에 성공한 거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성공한 거는 제 생각에는 리신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사실 드릴 때 제가 게이밍 영상 찍어가지고 리신 평타 어떻게 치는지랑 스킨 리뷰 영상들 쫙 해서 드렸거든요. 그럼 사실 리신이 어떠세요? 택견을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한두 동작들은 좀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것들이죠? 그 특수 스킨 중에 이렇게 드는 거 그런 것들은 아예 그 본대배기에 있는 동작들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근데 좀 전체적으로 액션을 좀 이렇게 약간 과하게 맞아요. 이렇게 해놔서 게임이니까. 이때 제일 뚜렷했던 건 그건 것 같아. 이거 하나? 근데 신기하네요, 그죠? 왜냐면 그게 기본 동작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특수 스킨에 갑자기 이게 딱 등장하는 거잖아요. 기합이 이제 어쨌든 명확하게 이쿠 하는 게 그게 그렇죠. 이제 택견 가지고 한 거다라는 게 뚜렷한 거잖아. 네. 그 리신 나무위키를 찾아보면 어떤 한국인 게임 그 제작하시는 분이 그거를 회사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래. 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원본 기록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그리고 뭐 발을 팍팍 질러 차는 모습들이 뭐 그렇죠. 그래도 좀 비슷하다. 고든발이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 복장지르기식으로 차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택견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딴 데도 쓰긴 쓰니까. 그렇지. 하게 하면은 다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 퉁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퉁도 분명 그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택견의 기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넣을 때 왜 이쿠만 하지? 이것도 퉁 이렇게 하는 것도 택견 기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넣었는데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 근데 그 영상 보셨나요? 퉁의 원본은 난 뭐 같이 운동도 했었던 분인데. 그죠. 근데 그거는 택견의 기합인가요? 아니지. 그냥 이렇게 그 치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껴 들어갔고 그러게 다른 무술에서 퉁 이렇게 말하는 건 없으니까. 없을 건 전 세계 다 찾아봐도 없지 않나요?
모르겠어. 전 세계를 내가 다 뒤져보진 않았지만 네네. 아무튼 거의 뭐 내 우리- 견문에서는 없어. 네네네. 네, 그러면 일단은 웹툰 속에 있는 택견들을 제가 좀 뽑아가지고 일단은 저기 뭐야 드렸었는데 보시니까 좀 감상들이 어땠어요? 뭐 썩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 4작품 정도 뽑았는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뭐 잘한 부분은 이거고 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거고 택견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된 웹툰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갓 오브 하이스쿨입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 어떻게 보셨나요? 갓 오브 하이스쿨은 뭐 쌈수 택견? 네, 뭐 그런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작이 다이나믹하고 워낙 약간 풀 액션스럽게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시범단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식으로 그거 쓰는지 뭐 이렇게 봤었던 기억도 네네네. 좀 나고 가령 이제 상대 사타구니랑 무릎 이렇게 짚으면서 무릎을 친다거나 그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시범하는 거를 영상으로 봤었나 직접 봤었나 아무튼 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그것도 있는 거예요? 달치기처럼 약간 손으로 짚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짚으면서 치는 거를 시범 예전에 하긴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결련에서. 근데 이제 그 갓 오브 하이스쿨에서 별의별 이제 이름들 많이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작품 활동에서 그런 것들 추가할 수는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명칭들을 한번 싹 다 훑어봤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상한 건 발경이고요. 발경은 중국 무술이기 때문에 중국 그렇지. 무술의 대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발경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카테고리잖아요. 그렇지. 힘을 팍 몰아서 쓰는 그런 힘을 내는. 네,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 무술로서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건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당시 작품 활동하실 때는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몰랐겠지. 그거에 대응되는 게 이제 발신 같은 것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쓸 수 있는 얘기죠. 뭐 발자는 같은 발자일 테니까 복장밀기라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복장밀기를 어디다 치면 고막에 다쳐요. 네, 근데 그거는 복장이 어디죠? 여기지. 여기가 복장이죠. 복장 지르기라는 표현이 하나 그렇지. 있고 그래서 복장을 민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없어야 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복장을 밀 수는 있는 거니까. 복장을 민다고 해놓고 고막을 미는 건, 네, 그러니까 복장 이건 말이 안 되지. 복장 터진다의 복장이 여기인 거죠. 그렇지. 가슴 이게 하는 가슴 복장. 네, 답답할 때 쓰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협회들 간에 용어 섞여 있는 것들은 있었고요. 그렇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써서 그렇죠. 뭐 소재야 다다익선이니까. 그렇죠. 사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협회 간의 컨텐츠들을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무술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약간 유파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근데 그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가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섞어야 될지 혼란스러우시겠죠. 그렇겠지. 네, 많이 혼란스럽겠죠. 근데 네, 예법 택견에 보면은 컨셉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이제 쌈수 택견이라고도 부르고 예법 택견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러잖아. 설정에서는 그러니까 주인공 할아버지가 무슨 특수 초능력 태권도를 해요. 그러니까 초능력 슈퍼 태권도를 해요. 그래서 북한에 그 공작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작전하는데 부대원이죠. 그 부대원 중에 하나가 태견을 하는 놈인 거야. 그래서 이 부대원이 집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국가 기밀을 노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슈퍼 태권도에 대한 이걸 무림 비급처럼 적어가지고 지 아들한테 보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택견의 요결을 섞어 무협지처럼. 그게 쌈수 택견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네네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모습들로는 택견이 무술 액션으로 쓰기에 손 부분이 많이 공백이 있고, 그렇죠. 발의 화려함을 강조하면서 체술적인 어떤 특이함,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근데 결함이 있으니까 뭐랑 섞거나 그렇죠. 다른 거랑 섞거나 그게 이제 나중에 혈투에서도 나오지만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위태 택견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조화롭게 쓰는 그 손기술들도 많이 예전에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뤄지지 못했으니까 없었으니까 그걸 다른 거랑 섞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흐름인 것 같아.
그 왜냐면 사람들이 네. 그 자체로 완결성 있는 무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태권도 네. 쌈수가 되려면 네. 손기술이 뭔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는 다른 무술들이랑 같이 결합이 돼야 그렇죠. 이게 싸움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다. 그런 조건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맞아요. 활용하는 모습들 네. 속에서. 그 캐릭터가 박일표인 건가? 네, 박일표 아빠가 국가기밀 아, 노출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얘가 이렇게 발에서 불도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아빠 예법 태견꾼이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근데 예법 태견꾼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막 1900년대 뭐 언제 예법 그렇지. 태견꾼들이 막 이렇게 막 전해 내려와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합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도바이 스쿨에서 그런 오류가 또 있어요. 태권도에 대한 컨텐츠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ITF와 WTF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치 ITF 태권도가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ITF는 북한으로 가고 WTF는 남한으로 가고 그래서 남한 태권도는 WT 북한 태권도는 ITF 이렇게 가는 것처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큰 어떤 통상적인 네. 잘못된 상식인데 원래 태권도 협회는 국제 태권도 협회 ITF가 먼저 생긴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태권도라는 명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관철시킨 인물이 이제 최홍인데 네. 최홍이는 장군으로 이제 군인 출신이셨고 그렇죠. 그분이 박정희랑 안 맞은 거야. 그렇죠. 안 맞았죠. 네. 그래서 이제 망명을 가게 되고 네. 그래서 캐나다로 가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한참 뒤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초청을 해가지고 왜냐면 또 고향이 이북이셔. 북한에도 태권도를 보급해 달라 라고 해가지고 한참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음에 북한에 태권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F 국제태권도연맹의 스타일이 북한 태권도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렇죠. 예, 왜냐면 애초에 시작 자체는 남한에서 했었던 거고. 맞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래서 ITF 계열 분들은 이제 군부 독재랑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마치 태권도가 처음 생기다가 남북한으로 쪼개져가지고 북한에는 ITF가 남고 이거는 ITF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맞아. 그래서 ITF 하시는 분들 항상 그거 얘기 나오면 피곤해 하시잖아. 네. 김명근 선생님도 네. 단 심사 볼 때 최홍희 장군한테 보셨잖아. 네. 그래서 그 일화들 좀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재밌게 듣는데 사인웨이브 같은 거 또 직접 배우시고 나도 이렇게 딱 낙차 써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뭔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쇼토간 송도간 가라데가 아닌 여기에 여기만의 오리지널한 어떤 근본 원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긴 해 최용희 장군이. 근데 어쨌든 쌈수 태견이 이제 그런 국제 태권도 연맹의 그 스타일하고 연결했다는 건가? 쌈수 태견이요? 아니요. ITF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태권도라고 안 하고 걔네도 북한도 초능력 태권도를 만들어요. 뭐 리뉴얼 태권도인가 그게 그거야? 아니요, 그 북파 태권도가 있어요. 북파 태권도. 북한에서 그 초능력 태권도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초능력 태권도를 만든 놈을 한 명 잡아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졸라게 갈궈가지고 이제 기술들을 뽑아내죠. 그래서 뉴 남한 초능력 태권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리뉴얼 태권도예요. 그러니까 뭐 액션이 엄청 화려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나 한두 개 봤어. 그래요? 박일표랑 진모리가 싸우는 장면 있지 않나? 있어요. 그거를 봤어. 그거를 그래요? 봤어. 애니메이션. 근데 그거 보면서는 이거 뭐 태견을 찾기란 이미 드래곤볼 수준 그냥 막 꽝 부딪히면 먼지가 쾅 이런 네. 수준이라서 뭐 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리고 이제 네. 기압을 넣는 부분에서 뭐 크와 에크 나오는 그 부분은 이게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그 에크라는 기압 넣는 거 그것도 여전히 좀 뭐 불만이 아닌 불만이라면 불만? 근데 그건 불만이 아니라 그냥 오류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이제 계속 재생산된다는 게 안타깝지. 그러니까 택견하면 그리고 이제 기존에 택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계속 택견의 어떤 되게 핵심적인 거나 대표적인 기압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참 심각한. 아니 과거에 안 그랬다는데 약간
새롭게 연구가 되고 발굴이 되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80년대에 만들어진 그거 그러니까 품밟기 박자 맞추기 위해서 기압 번갈아 가면서 넣는 거 그거를 사실 재생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계속 이제 좋은 게 없잖아요. 심지어 리신도 뺐어요. 심지어 리신도 이크 말고는 심심하니까 퉁을 갖다 집어넣지 에크를 쓰진 않았다. 기압이라는 게 사실 이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넣는 건데 이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크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물론 이크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새 코어에 대한 네. 나도 뭐 이게 전문적으로 생리학 하시고 뭐 해부학 하시는 분들 수준은 아니지만 세미나 들어보면 복압을 배를 부풀려 가지고 유지하는 방법이랑 이거 짜가지고 유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배를 살짝 부풀려 가지고 복압을 넣는 거고 걔네들이 코어 활성화를 원래 Q를 줄 때 기침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순간에 이게 힘이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크는 그 코어를 활성화하는 Q랑 가장 가까운 발음이면서 입을 안 벌리고 하는 발음인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 하는 거지. 결국 코어 활성화가 핵심이고 근데 무술이니까 입을 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콜록이 아니라 익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크에 대한 가장 유일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크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렇지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심지어 에크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하잖아요. 막 에크머리나에서 왔다는지 그런 설명들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무술을 하는 사람이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납득이 안 가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뭐 놀라서 하는 감탄사 그거라고 진짜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가령 쌍용발길이나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칠 때 몸을 흔들면서 한 번에 한 호흡에 두 타를 쳐야 되는 그때는 코어를 안 잡으면은 이제 팔이 따로 노니까 그 코어를 잡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길이 나가는 거니까 친다 그러면 이 하면서 흔들어서 칠 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제 작품을 쓰시면 에크는 그런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좀 적다. 근데 이크, 에크를 번갈아 가면서 이크, 에크 이렇게 넣는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제 그거는 우리 택견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정작용해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복 입고 택견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택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고 스스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 인식이 바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재생산이 멈춰야 되고요. 이크에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크에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한 100년 걸릴 거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크에크를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이크에크를 최소 40년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크에크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멸종시키려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요. 네, 아무튼 갓 오브 하이스쿨은 그럼 정리를 하면 일단 액션 좋다. 액션 멋있어. 액션 멋있어요. 네. 그리고 뭐 가령 잘 얘기 안 나왔던 뭐 호미거리라든지 이런 그쵸. 표현들도 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좋고. 근데 호미거리를 호미거리를 원래 그래플링 동작이잖아요. 그렇지. 호미거리를 쓰는 게 택견이 쓰는 게 아니에요. 호태권도 아까 말한 그 리뉴얼 태권도가 호미거리를 써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것도 있구나.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증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찌르면 명확하게 있잖아요. 찌르면 네. 안뒤축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오는 거고 강호동이 이만기 잡았을 때 호미거리를 잡았을 걸? 기억이 나요. 이제 배지기로 들어서 이렇게 끌어오는 게 호미거리. 그럼 택견에도 호미거리는 있는 거죠. 그렇지. 그게 같은 동작인가요? 같은 동작이죠. 같은 동작이죠. 이렇게 끌어오는 거. 씨름과 택견은 용어를 공유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거의 뭐 공유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외모지상주의인데요. 사실 외모지상주의의 택견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근데 외모지상주의는 안 보셨잖아요. 저도 외모지상주의를 다 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제 취향에서는
그냥 싸우고 끝나고 누가 더 세고 이런 파워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만화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 일단 인천에서 다 택견을 해요. 택견하는 놈들은 다 인천 살아요. 인천에 제일 센 놈이 있어요. 택견 제일 잘하는 애. 근데 얘가 제자를 2명 키우는데 제자가 한 놈은 손만 쓰고요. 손 택견을 하고요. 한 놈은 발 택견을 한대요. 그래서 걔네 둘이 막 서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서로 양분해가지고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인천과 택견의 관계성이 몇 개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네. 있지. 근데 그 내용이 꽤 현대적으로도. 겹치거든요. 그래. 왜냐면 인천이 할렘 슬럼화가 돼서 거기서 이제 택견한 놈들이 그거를 외지인들로부터 다 격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권충일 얘기를 잠깐 그렇지. 넘어갈까요? 권충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920년대 때, 30년대 때 실제로 택견을 했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자처하고 그걸 남에게도 가르쳐줬던 인물, 거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20년대, 30년대 때 본인이 택견인이라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막 남 앞에서 선보이고 이랬던 사람은 거의 없거든. 왜 없나요? 지금 추정으로는 독립운동 하러 다니면서 네. 그랬었던 것 같고 송도끼 할아버지도 맨 마지막 택견판이 1910년대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20년대 넘어가서 근데 권충일이라는 인물이 인천 무도관에서 그 무술 행사, 시범 행사 네. 내지는 대회를 열었을 때 권투를 하는 사람하고 택견으로 겨루는 기사가 나와요. 28년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권충일은 계속 택견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권충일의 제자들 중에 뭐 정인옥이라는 사람은 이제 택견을 실제로 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인천무도관을 중심으로 그 신화수리 지역을 그 일종의 그 13구역 혹시 영화 보면 전 봤죠. 예. 그 프랑스 공권력도 못 들어오는 자치구 같은 그런 걸 그렇죠. 만들잖아요. 그 뭐 깡패들이 만드는 자치구긴 하지만 그렇죠. 그 일종의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신화수리에 일본인들이 이제 비즈니스 하러 들어가려 그러면 개인 보디가드들을 대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조선인들의 나름 해방구 같은 그런 공간으로 그걸 만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을 무술 가르쳐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인천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권충일은 뭐 좌익이었어가지고 그리고 해방되기 직전에 한번 잠깐 변절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일제에 잠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군대에 동원하는 거에 행사에 학도병 어쩌고에서 연설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렇게 변절했었다가 다시 이제 해방 이후에는 조봉암과 함께 그 좌파적인 진영에서 활동을 계속 했었던 인물이었다가 6.25 터지면서 이제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택견을 했었던 사람, 그때 택견만 한 게 아니야. 권충일은 택견, 권투, 유도, 그 다음에 검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했었던 사람. 그래서 어쨌든 인천을 베이스로 한 택견을 활동했었던 인물이 그렇죠. 권충일이라고 있다. 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현대에 들어서는 공현욱이라는 인물이 인천에서 활동을 하셨죠. 택견을. 네, 하시면서. 근데 하고 많은 인천, 하필 인천에 택견을 하는 인물이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실제로 닮은 캐릭터가 거기 있다. 너무 닮아서 당황했다, 다들. 그러니까 작가님이 참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으셨던 것들인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공관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공관장님이 혼자 다닌 게 아니라 같은 친구분이랑 사촌이랑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 사촌분의 별명이 세바였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택견을 하는 공관장님을 닮은 그 인물의 이름이 세바예요. 세바스찬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는 막 나재견, 선유재 막 다 한국 이름이다. 이 사람 혼자 강 세바스티안이에요. 겁나 뜬금없죠. 네, 그래서 약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니야? 관장님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진짜 너무 닮아서 당황스러워요. 관장님이 제일 살찌셨을 때 제일 닮았어요. 지금은 많이 살이 많이 빠지셨지만
공관장님이 원래 20대 때까지는 살이 그렇게 찌지 않았었던 몸인데, 그렇죠. 20대 후반에 이제 대학원 생활하면서. 다리 다친 상태에서 대학원 생활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찌셨죠. 일단 외모지상주의로 얘기를 돌아오면 사실 외모지상주의에 있는 모든 액션들은 태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싸움이야. 그냥 사람을 개패듯이 패기 때문에 그건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어떤 무술의 특색이 드러나거나 하는 게 아닌다는 점, 그다음에 그게 반드시 태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무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그런 게 기술적인 거를 그대로 잘 담아내기보다는 그냥 호쾌한 액션 그 자체. 두 번째는 태권을 손 위주와 발 위주로 나누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태권의 손 기술 자체를 조명하는 작품 자체가 없다는 게 그렇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쪽이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근데 그래플링이 보통 이제 베이스로 깔려놓고 거기 위에 손발이 얹혀지는 게 태권의 경향인데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 근데 애초에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 자체가 그냥 일단 빵! 한 대 패놓고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그거는 작품의 경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어쨌든 태권의 옛날 이름 중에 박양박수, 박양서각이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박양은 사람의 이름이고 박수는 수박, 수박, 서각은 서해부, 서해부, 다리. 박양박수, 박양서각. 그런 것처럼 손질과 발질의 조합으로 구성되니까 손질과 발질로 나눈 다음에 그렇게 간다는 구성은 이랑 조응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어쨌든 타고나기로 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발 잘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양분해서 나눠 가졌다라는 컨셉이 막 뭐 원리랑 그렇게 뭐 동떨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외모지상주의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격기산반으로 가야 되는데, 격기산반에서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바퀴는 아세요? 바퀴가 결국에는 자기 아빠 잡으려고 수련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지태라는 캐릭터가 이제 수련을 하는데 얘가 이제 원래는 찐따였다가 2차 성징이 좀 빡세게 오면서 각성을 합니다. 이제 아빠의 유전자가 발현하면서 엄청나게 세지는 그런 일로 이렇게 좀 먹으세요. 얘네들은 학교가 최고인데요. 그 안에 격기산반이라는 반이 있고 1반인가 3반인가 뭐 아무튼 있고 막 지들끼리 쌈박질 하면서 이제 랭킹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성적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는 게 한 판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태권하는 놈이랑 카포에라하는 놈이랑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무술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용을 보셨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카포에라랑 태권이랑 비유해가지고 혹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춤추듯이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통점들을 얘기하고 발차기 중심 무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큰 오해죠. 위트 태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태권의 모습들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특히 활갯짓과 품밟기 이 두 개가 허공에서 수련을 할 때 하는 것은 무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춤 그렇죠. 같은 있죠. 상황도 있고 네. 실제로 송덕기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다는 동작들도 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무나무 서면서 차는 거, 돌당치기나 이런 것들이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태권에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이미지가 통하니까 그 서로 막 대화하면서 우리는 막 비슷한 무술이야. 네. 약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기존의 어떤 인상들을 만화로 극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별거리 8마당을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별거리가 일종의 뭐 나름 살수들을 모아놓은 품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품새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본격적인 뭔가를 보여주겠다, 본격적인 그 고난이도 기술들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취지면은 그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걔가 결국에는 이만큼 품새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앞에 품새들만 쓰다가 이제 뒤에 품새를 쓰겠다라는 건데, 태권도로 따지면 지금까지 태극 6장을 썼고 6장까지만 썼고 이제부터 태극 8장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그 접근인가에 대해서는 그 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충주 쪽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 네, 그쵸. 보존회나 이제 한국태권협회 쪽 스타일을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쪽에 예법 택견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그렇죠. 뭐 실전용 택견 내지는 경기가 아닌 뭐 싸움용 네. 택견이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별거리에 묶여 있긴 해요. 그 충주 쪽 계열의 신한 선생님이 정리한 체계에 따르면 그 별거리가 이제 그런 더 위험한 기술들을 따로 모은 것처럼 그렇죠. 얘기가 되니까 이제 별거리 여덟 마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소위 이제 이제부터 예법을 보여줄게라는 식의 말들이랑 비슷한 어감으로 된 것 같고 본격적인 이제 격투를 보여줄게 라는 취지의 말로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별거리 여덟 마당이라는 거 역시 이제 그 사실 송덕기 할아버지 세대 때 택견 실제로 했었던 시대 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품새 자체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때배기라는 그 품새 자체가 나중에 만들어진. 근데 그러면 별거리 8마당에는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기술들이 있어요. 네, 주먹질도 나오고 손날로 치는 거 나오고 네. 뭐 박치기도 나오고 박치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물구나무 서서 치는 것도 나오고. 그럼 오히려 카포에라랑 붙을 때 이미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그렇긴 한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먹 쓰고 뭐 쓰고 이런 그런 걸 해보겠다.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뭐 말한 것이 아닌가. 별거리를 보면 또 위트 택견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사성? 우리가 배웠었던 거랑 신한수 선생님께서 뭘 보고 이제 별거리를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한편으로는 어쨌든 뭐 그 표현이 좀 뭔가 아쉽다. 본격적인 택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쓰려고 하니까 멈추잖아요. 택견 가르쳐준 할아버지가.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몰입을 좀 해치더라고요. 그때 그걸 봤을 때 제가 택견을 하고 있었나 안 하고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무장이다. 그럼 소리 지르만 하지. 이제 목 부러뜨리려고 딱 꺾으려고 그럴 때 이놈!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말이 되는데 아니면 뭐 깎음다리나 이런 걸로 이제 무릎 부시려고 하는데 이놈 쓰지 마라. 그거는 이제 사람 불구 만드는 길이니까 쓰지 마라. 그러면 이제 교육적인 취지로 이해가 가는데 주먹 그 학교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요. 그 학교는 바퀴에 가까운 학교이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칼 들고 싸워요 지들끼리. 후반 지금 연재된 부분에 그걸로 보면은 서로 칼로 찌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리 8마당에 있는 기술들이 본때배기 기준에서는 위험한 기술인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격기 3반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몰입을 해칠 수 있는 요소고 고증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걔가 충주에서 열심히 택견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지 뭐. 그 모든 문제가 택견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할 때 택견이 뭐냐라고 봤을 때 네. 어쨌든 차거나 넘어뜨리면 이기는 경기로 생각을 해서 설명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택견을 보여주고 카포에라랑 비슷한 택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기 형태적인 그렇죠. 거를 말하고 나니까 네. 그거 이상을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순간에 뭔가 다른 말이 붙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어쨌든 별거리 8마당이라는 건 택견 내 체계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택견이 애초에 그것과 이것을 크게 구분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좀 그 인식 세계관, 그러니까 그러한 무술관 내지는 그러한 택견론, 그러한 택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처음에는 좀 덜 위험한 것들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더 위험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말되는 거고 그게 이제 일종의 좀 꼬이게 만드는 거죠. 택견인들의 사고 자체를 꼬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작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꼬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격투기라고 하면 근데 물론 어떤 종목에서든 부상 위험도가 더 낮고 조절하기 쉬운 기술들이 있고 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에타이 경기도 엘보나 니를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제한하고 맞아요. 뭐 백스핀 블로우를 허용할 때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있죠. 근데 그게 카테고라이즈화 돼 있는 걸로 인지하게 되는 건 이제 택견이 무형문화재가 되는 과정에서 정립된 좀 큰
큰 결절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태권의 경기는 이제 손으로 치는 게 없는 게 되면서 손기술은 더 사장되고. 근데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83년도 태권이 무형문화재 되고 그 즈음에 나온 그 서린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태권 그 전통무술 태권이라는 책을 보면 송덕기 할아버지가 직접 동작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기술들은 품밟기 이런 거 한 다음에는 손기술이고 맞아요. 손기술은 다 타격이 동반되는 기술들을 쭉 얘기를 해요. 뭐 항정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기술들은 뒤통수 치고 뭐 뺨 치고 손 날로 치고 그리고 제갈 넣기 주먹으로 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얘기랑 맥이 안 맞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맞아요. 책 구성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 무형문화재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서의 태권의 모습을 정리할 때 원래 태권이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듬으면서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면 이게 경기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한수 선생님이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가셨을 정도로 이제 당시 근대 스포츠에서는 나름 엘리트적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태권이 무예이지만 스포츠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도 역시도 스포츠화 됐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그렇죠. 갈 수 있는 그건 어떤 맥락이 있었고 이랬었던 것처럼 태권이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포츠적인 태권과 무예 태권을 이제 구별하는 구별선을 뚜렷하게 만드신 것 같고 근데 그 구별이 점점 이제 태권을 오히려 열화시키는 판단들과 맞물리면서 안 좋은 효과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고관과 사고 틀, 사고 프레임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기술 보여주세요. 그럼 손질부터 보여줘서 손으로 얼굴 치는 것부터 보여주시는데 태권 경기에서 사람을 때리는 게 없다라고 박종관 선생의 서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기술. 그러니까 박종관 선생 그 태권 그래요? 책에도 전통무술 태권 책은 오. 서술한 거는 신한수 선생이 정리한 체계를 따라서 하니까 손으로 치는 건 별로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네. 동작은 송덕기 할아버지한테 시켜가지고 직접 찍으니까 손질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8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송덕기로부터 태권을 제대로 다 전해받은 상황이 아니었었던 상황에서 네. 어쨌든 신한수 선생님도 족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무형문화재로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고 그랬던 과정에서 그게 이제 87년도에 두 분 다 동시에 돌아가시고 막 이 제자들끼리는 갈등하고 이런 맥락까지 연결되어서 더 안 좋아졌지만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프레임의 시원은 거기에 있고 그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더 훨씬 격하긴 했지만 손으로 얼굴 치는 거는 없었던 상황 맥락이고 근데 이제 태권의 종류가 경기 방식도 다양해서 뭐 실제로 얼굴 안 치고 하는 정도의 친선적인 경기 아마 그게 서기 태권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보존회 쪽에 계셨던 분도 아주 어른들은 저건 애기 태권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혹은 서기 태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현대 경기 넘어뜨리면 이기거나 얼굴 차면 이기는 식의 형태들은 서기 태권이나 애기 태권의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더 무술적인 기법들은 예전에 투전판이나 실제 그냥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쓰게 된 게 이제 태권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 형태의 태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왜 우리도 뭐 종합격투기 체육관들끼리 서로 친선 매치하면은 걷다 대고 엘보 갈기고 갈기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종합해봤을 때 일단 카포에라와 태권을 비교하는 것 유사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태권이 갖고 있는 범위나 아니면 그 경기 위주로서의 관점에서 드러나게 된 인식인 것이고 저는 사실 카포에라와 태권을 비교할 때 가장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카포에라의 그래플링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카포에라에서 그래플링 동작을 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거에는. 왜냐면 카포에라라는 무술을 표방할 때
화려한 스텝과 그런 아크로바틱한 동작들과 결합되어 있는 발차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플링적인 요소들이 많이 없는데 태권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플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무술이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를 등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어떤 행정적인 절차들 그거에 맞추면서 내렸던 판단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종의 오류들과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한수 선생님 본인이 그런 틀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했을 거라고 예상하셨냐고 물어보면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계속 이거는 무해다라는 거를 제자들한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최소한 그 워딩 자체는 그래서 강하게 남아있잖아요. 그 당시에 모순적인 상황에서의 내릴 수밖에 없는 판단 이런 상황들의 흔적이죠. 왜냐면 저도 어색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태권을 그렇게 무술로 인식 안 해요. 솔직하게 안 쳐줘요. 나쁜 말로. 위태 태권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몇 차례 언급했고 그거는 우리가 위태 태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애초에 위태 태권이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할 테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최신 연구의 개념으로 저는 보는 게 적합하다고 늘 생각해요. 태권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발굴되었고 이 기술들이 기존의 체계와 결합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우리가 막 이런저런 기술들을 배웠을 때 위험한 기술들이나 아까 언급했던 못 꺾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술이라는 거구나 라고 가서 다른 태권 기존에 태권 하시던 분들이랑 소통을 해보면 모순적인 요소들이 느껴져요. 저도. 네,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냐면 이 단체나 조직이나 지도자가 표방할 때 이것을 강력한 무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일정 선을 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몇 개가 명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게 때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대표적으로 네. 특정 동작들을 강제한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무술의 형태와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조회수나 인지도 순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이 웹툰은 엄청 잘 돼서 장기 연재가 된 웹툰은 아니에요. 하지만 태견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들이받은 거의 유일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혈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왔다 갔다 할 때쯤 이제 일제들이 막 들어올 때 좀 맞아. 양심 없는 아빠가 결국 돈이 없어서 투전판에 가요. 가서 이제 저 일본 놈 하나 잡으면 그 돈을 이제 파이트 머니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아빠가 그냥 열심히 패가지고 다 잡을 수 있었는데 한국인은 3세판이라고 봐줘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3세판이라고 봐줘. 그리고 봐줬다가 개같이 두드려 맞고 뭐를 거냐면 자기 딸내미를 걸어요. 미친놈이. 건 상태에서 두드려 맞은 거지. 먼저 시작할 때 걸었어. 먼저 시작할 때 딸내미를 건다고요? 내가 그랬나? 최근에 봤잖아. 그렇구나. 아무튼 딸내미를 잃어요. 그래서 맞아. 일단 딸내미는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도박판에서 끌려가. 그러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내미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럼 아빠는 빡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건너서 이제 무술을 배우러 가요. 그래서 저 새끼를 복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 여동생을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술 수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태권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주인공도 작중에 행보가 골 때려요. 일단은 지금 눈에서 피눈물 나게 수련했어. 그건 좋아. 근데 그러면은 얘가 사이코패스인 게 매일매일 뼈저리게 훈련하면서 이 새끼 죽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도끼에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휴 오늘도 운동 잘했다. 기분이 좋구만. 약간 이래. 오늘도 운동하니 상쾌하구만. 이러고 거기 자기 지금 숙식하고 있는 하숙집 딸내미한테 플러팅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동생을 안 찾더라고. 여동생을 안 찾아요. 근데 아빠 죽인 놈을 찾아. 그러니까. 아빠를 때려 눕힌 놈을 찾아. 근데 여동생을 안 찾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설정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왜냐면 작가도
댓글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근데 어쨌든 팔려나간 게 그 사람한테 팔려나간 거잖아. 오카모토. 그렇죠. 오카모토인지 뭔지. 네. 나 걔랑 같이 있을 거다라고 음. 생각하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 얘는 정표 안 걸리는 태견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동생 오늘 그건 모르겠고 오늘 운동 열심히 했고 얘한테 오늘은 꼬리 쳤다가 저쪽에 누구야 그래도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투전판을 돌아다니다가 그 일본 누나랑 또 썸 타요. 그래 맞아.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래. 지 여동생은 지금 팔려나가서 어떻게든 생사가 불분명한데 맞아.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매일매일 한량 새끼처럼 밤에 낮밤으로 운동하고 차려주는 밥 먹고 맞아. 그러면서 막 이게 안 걸리는 조선인 마인드죠. 야, 박수영 작가님이잖아. 박수영 작가님 그림 그리신 분. 그림 네. 그리신 분이 박수영 작가님인데 박수영 작가님의 삼국 장군전 내가 어렸을 때 되게 팬으로 보고 막 네. 팬카페 활동도 하고 아 진짜요? 그래서 박수영 작가님 화실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 어렸을 때. 그때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 대박이다. 삼국 장군전 그 화체, 그 그림체의 그 흔적들이나 이게 개그 코드나 유머 코드가 있거든. 그런 거 보면은, 막 추억도 떠오르고 그랬는데. 근데 조금 개연성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나 스스로 좀 많이 네. 아쉬웠고. 너무 전형적으로 그렸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택견이랑 연관해서 설명하면, 네. 첫 번째 결투씬 그 오카모토라는 사람하고 그 아버지와의 네. 결투를 보면 오카모토의 발기술 그 뭐 십자인대 끊어버리는 그 발바차는 거 그렇죠. 그거 도끼발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차라리 그 사람이 더 택견스럽게 해. 맞아. 그러니까 택견은 날라차기가 핵심이 아닌데 네. 택견의 날라차기가 핵심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택견관이 일단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눈 파내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택견에 있는 방법이고 택견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가락을 단련하는 방법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안 나와. 그때 당시에는 기술들이 풀리지 않았었던 때죠. 것들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아쉬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 중간에 탁 넘어뜨린 다음에 얼굴을 발로 찬다. 발로 차려고 하다가 딱 멈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때배기 개념을 그렇게 해석하셔가지고 내가 본때를 보였다. 그러니까 죽기 일부 직전까지 몰았다. 이거 맞으면 너 간 거야. 끊어줬다는 거잖아요. 끊어주는 게 본때배기인 걸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웹툰에서는 또. 네. 품새로서의 본때배기는 봐도 그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본때배기라는 개념을 그런 걸로 이제 재해석을 했는데. 본때배기가 그때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1920년대, 10년대가 그렇죠, 있던 그렇죠, 내용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본때배기라는 말은 아마도 그 본을 보인다, 본을 시범한다, 근본 동작이 이것이다라는 거를 뭔가 최대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썼던 개념, 새로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본때를 보인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조업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애한테 겁을 주겠다는 그러니까 본보기를 얘기잖아요. 보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삼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본때를 보인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품새라는 말이 더 택견에 가까워요. 실제로 태권도에서 품새라는 말을 지정할 당시에 송덕기 할아버지랑 아주 직접적인 협회 차원에서 태권도 협회 차원에서 송덕기용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품새라는 말이 오히려 사실 우리가 썼으면 참 좋았을 말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어이였다면서요, 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이로 배운 세대거든요. 근데 그거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원래는 품새였고 어이였고 물건 품자에 세력세. 세력세자를 써가지고 품이 움직이는 기세 혹은 그 흐름을 말하는 용어였고 아주 잘 만든 용어죠. 그렇죠. 네. 아주 잘 만든 용어고 품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들도 반영이 되면서 그 동양무술의 이 새 개념 우리도 이제 새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의 그 흐름들. 나름의 어떤 고유한 독자적 흐름, 그러니까 그 새들이 구별될 만한 고유한 흐름들을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는 점에서 품새라는 말은 참 아까운 말이죠. 나는 우리도 말 쓰더라도 품새라는 말 써도 된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대신에 이제 원래 택견 춤이 있는 거고.
이제 춤은 우리도 못 배웠지만 뭐 다시 돌아가면 네. 혈투에서 나오는 택견은 이러이러한데 또 가령 손기술이 부족하고 그런 격수무술로서의 요소가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주인공이 뭔가 보완해내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넣고, 할아버지가 장영영 군인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의 무술들을 섭렵했던 무슨 백과사전적인 맞아요. 그런 무술가로 설정이 돼서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불가능하죠. 심지어 카포에라도 있어요. 카포에라도 있고. 근데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택견이랑 카포에라 비슷하다 뭐 약간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왔을 거 아니에요. 격기 예. 삼반 그 얘기랑 예. 같은 맥락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에타이 무에이보란 얘기도 나와요. 근데 무에이보란에서 나오는 기술도 사실 근데 원래 우리 기술이잖아. 거기서 무에이보란 기술로서 그 골반 밟고 무릎 치는 건 하는데 달치기가 정확하게 그렇게 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오히려 무에이보란 기술이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참 너무 비현실적인 설정과 개연성 때문에 그 웹툰이 사실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아예 다 뭐 가상의 인물들을 쓰고 차라리 더 판타지스러운 설정을 가져갔으면 할 수 있는 설정들인데 네. 나름 고증을 하는 것처럼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켜 놓고 맞아요. 그렇게 가버리니 그게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서 생기는 독자들과의 충돌이나 뭐라 그래야 되나 기대한 것과 어긋나는 그렇죠.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외모지상주의한테 고증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괜찮아요. 기대 안 해요, 저도. 예. 액션이 이상한, 액션이 애초에 택견이 아니에요. 그러고 말지, 뭐, 이게 뭘 그냥 해도 그래요. 예, 뭐. 욕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애초에 표방하지도 않으니까. 맞아요. 혈투는 나름 시대적 고증을 어느 정도 하기도 해요. 맞아요. 시대적 고증을 하는 와중에 섞이니까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오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무에이보란의 동작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흐름들은 오히려 택견이 택견이야. 추구하는 움직임이에요. 송덕기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사람을 한 번씩 차면은 들썩들썩이었다 그래요. 로우킥을 차면 들썩들썩인다고 거기에서 딱 그렇게 하단 차기를 계속 하다가 엘보우로 끝내는 걸로 나오는데 니킥이랑 엘보우로 끝내는 걸로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도 백스핀이 있잖아요. 백스핀 치죠. 네. 그러니까 고대세를 하다 보면 고대세에 되치는 기술로 맴돌아서 고대세라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사람을 찔러 들어가는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에 반격기로 맴돌아서 백스핀으로 치는 거를 알려주는데 사실 우리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참 우리랑 인연이 맺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달치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밑에 택견이 공개했을 때고. 그렇기는 한가요? 네네. 그때 이미 저희 15만 다음에 그분이 찾아오신다 만다 하다가 이제 안 오셨던 건데 결국에.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라고 백스핀 블로거 우리에만 썼을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우리한테 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 그러니까 남의 거에서 가져와 버리면 택견은 없으니까 가져왔구나 되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묘사는 오히려 택견의 범위를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축소시키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프레임 안에 있다. 택견은 경기용이 기본적으로 택견이고 네. 그 이상부터는 택견의 특수한 일부 특수한 몇 개의 기술 맞아요.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그 인식 틀이 크게 깨져야 택견을 그냥 하나의 제대로 된 무술로 이제 이해하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혈투의 마지막에 결국 송덕기랑 임호가 나와요. 그래 나오더라고. 네. 근데 연도를 제가 그냥 봤는데 둘 다 한국에 없을 땐가 그래요. 그러니까 송덕기 형은 당연히 한국에 계셨겠지만 임호 선생님은 일단 거기서 아마 뭐 만주에 있나? 그런 20년대인가요? 네, 20년대 거예요. 그 송덕기랑 임호가 나오는데 임호는 머리가 단발이고 송덕기는 상투를 맸어요. 그거가 좀 이상한 부분들은 송덕기는 물론 상투 틀었을 때 시합을 뛴 때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단발령이 있었고 스승도 안 매는 상투를 송덕기가 계속 상투를 메고 다닐 정도로 집안이 보수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
근데 송도끼를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묘사한 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송도끼가 체격이 굉장히 좋았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된 것 같고 박성호 작가 박수영 작가님의 화체나 그림체나 화풍은 액션을 소화하기 아주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몸을 되게 잘 그리시거든요. 맞아요. 몸을 되게 잘 그리시는데 옛날 사람들 몸이 뭐 저랬을까라고들 추정하지만 실제로 20년대 때 씨름 선수들의 벗은 몸들, 복싱 선수들의 벗은 몸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진짜 몸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투전판 같은 게 돌아가는 것들을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투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기 싸움을 많이 했고, 투전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송도끼 옹도 뭐 한때 손을 댄 적이 있으셨던 걸로 그래요? 투전판에 다니셨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뛴 거예요? 아니면 건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류의 것이 조선에 꽤나 이렇게, 팽배했었다라는 거. 특히 나라가 망해갈 때 원래 그런 것들이 팽배하고, 그러니까 그냥 글로벌하게 팽배하고 나라가 망해갈 때 그런 증언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역사 맞아요. 보면서. 네, 그때 네. 날파람이나 이런 쪽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요. 그때 네. 그 날파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맞아요. 패싸움하는 문화 약간 이렇게 나오니까. 네, 어쨌든 뭐 치안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고 근대적인 시민성이 만들어지면서 근대 국가 형태의 시민 문화가 만들어지면 가부장과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생기는 남성성에 대한 열망 음. 그리고 그 남성성을 인정받았을 때 한 번에 지위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의 최종점이 되면 내 신분이나 출신이랑 상관없이 지위가 상승하는 그런 환경이 열리면서 각종 스포츠나 운동 잘하고 몸 잘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진출하는 하나의 길목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투전판이든 어떤 맨손 무술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아쉬웠던 건 어쩌는 것도 역시 그런 시대 상황에서 발전했었던 맥락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 군용 무술이었고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 수련할 정도로 그런 문화였는데 그들에 대한 맥락들은 약하지 않았나. 많이 삭제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미 그리고 연구가 안 돼 있을 때긴 한데 그렇죠. 재밌는 거는 그 아버지가 군인이긴 해. 시위대에 막 이런 데 다녀요. 네, 네, 아버지가 시위대예요. 네, 아버지 시위대예요. 그래서 택견하고 그런 건 의외로 또 고증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쉬웠던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캐릭터 형성적인 문제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죽어야만 이야기가 시작되는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캐릭터도 엄청 잘생기고 멋있게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뭔가 안타깝지만 결기 있고 뭔가 그런 무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봤다가 처음에 몰입이 한번 확 깨지면서 어전 시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조선시대 때는 암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임금의 호위를 할 때 폐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맨손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호위했대요. 시위대에서도 맨손 무술 뛰어난 사람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의 짱이 김동현 뭐 이런 분들이 그치. 이런 분들이 어전 시위에서 네. 맨손 무술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먹을 잘 쓰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뭐 인류 보편적으로 주먹 안 쓰는 게 없는데. 어디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얼굴을 제압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쳤다가 머리채를 잡는 기술들까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못 살려진 게 너무 아쉽고, 근데 뭐 우리가 자료 공개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뭐 저걸 못 하는 거죠. 그때 이게 안 끝나는데. 그때 안 나온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작업을 시작할 때죠, 그때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고증상으로 나름 잘 된 거지만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타 나라의
군제를 많이 참고하는 건 일본의 군제를 많이 참고하면서 이제 네. 거기서 별기군과 기존의 군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제 이모군란 얘기가 다뤄지면서 네. 택견은 이모군란에서 참가자들인 구식군인들이 했었던 무예인 것처럼 나와요. 최근에 연구를 보면 택견은 오히려 그 왕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했었던 무예이고, 그래서 나중에 신식군에서도 택견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상직현이나 윤웅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이제 팔장사 중에 두령을 했다는 이수영이라는 인물, 그 이수영이라는 인물을 발탁한 스카우트한 길거리 스카우트를 했던 사람이 이제 상직현과 윤웅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별기군의 주요 창설자였고, 그렇죠. 계속 대한제국군의 어떤 새로운 군제를 계속 트라이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잖아요. 이제 윤웅열도 그렇고 상직현도 그렇고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일본이 시도하고 있었던 근대적 개혁을 조선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맨손 무술도 아마 더 발전시키려고 했었을 텐데, 그런 맥락들은 사라져 있고 택견은 과거의 유물인 것처럼 그려진 부분들이 아쉽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주인공이 복싱도 배우고 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용영의 그 인물이 여러 나라의 무술을 섭렵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오히려 그건 신식군에서 더 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증은 그 당시 조건에서는 아마 최대한 가깝게 가긴 한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새롭게 알려진 최근의 연구. 근데 너무 고구마였어요, 스토리가. 인물이 너무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부분들이 강했죠. 일단은 한 4개를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2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그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작가분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택견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시선과 해석이 다르고, 이 시선이 다르다고는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좋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들이박을 거예요. 좋게 포장하려고 이렇게 우리 모두 다르지만 이렇게 화합해요 이지랄 그렇게 이제 포장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틀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틀린 소리 밀고 나가고, 왜냐면 그거를 수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적이 역사 고증 이런 게 아닌 사람들도 많고, 나 그냥 이거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연구를 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 자꾸 팩트 들이대 비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두 주장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창작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여태까지 나온 웹툰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택견을 특히 열심히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리고 저는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택견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혈투가 실패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택견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 자체가 택견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속성으로 부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체계가 완결되어 있지 않고, 마치 그 완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개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특색으로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 아 그렇구나,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번 다뤄봐야지 라고 딱 들어갔을 때에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 무술이라는 게, 무에타이도 전통 무술이고 레슬링도 걔네들은 수천 년 동안 한 것들이잖아요. 걔네들은 완결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현대에서 계속 증명하고 있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빗쪽은 개살구일 뿐이다. 네, 우리가 MMA로 뛰어들게 된 계기도 그런 것들도 하나인 거고. 아무튼 종합적인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종합적인로 문제가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영상을 한두 시간 떠들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내 총질 그냥 갈기고 끝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잘한 것들, 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는 사실 답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죠? 종이호랑이? 종이호랑이죠. 종이호랑이에 대해서는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호랑이는
제가 100%그 전작을 안 봐가지고 음. 모르겠는데 그게 조선시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미래시대예요. 맞아. 애초에 뭐 온갖 첨단 과학 기술이 나오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핵폭탄으로 대충 세상이 한번 망하고 그렇죠. 막 위에 신들도 나오고 외계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택티컬 심청이나 아니, 박갈이라고 하는 이 테마청 요원 이런 친구들이 보여주는 액션들이 아주 호쾌하고 멋있어요. 기술이 택견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맞아요,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우리 걸 보고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들 정말 정도로 네. 딱 그 우리가 영상에 나갔었던 그 동작들을 구도는 살짝 바꾸지만 네,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택견을 배우신 줄 알았어요, 작가님이. 어느 순간에는 택견을 정말 배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대표적인 기술들이 멜빵거리가 있고요. 근데 그렇지. 멜빵거리는 다리를 잡아서 맺히는 건데 이게 레슬링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와요. 산타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거를 조선 배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멜빵거리 영상을 제가 우영국 작가님 영상 그 SNS를 통해서 한번 뿌린 적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승호가 나오고요. 그렇죠. 승호는 이제 사람 목 뒤로 올라타가지고 공격하는 것들 또는 이제 얼검해가지고 약간 플라잉 안 받치는 그런 길들인 건데 그것도 대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원래 피니쉬가 승호는 딱 사람 머리 위에 올라타서 엘보로 정수리를 찍는 건데 그걸 권총으로 정수리를 쏴서 죽이는 어레인지 하신 거죠. 얼굴을 완전히 딱 잡아가 찌그러뜨리는 네. 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는 얼굴을 이렇게 잡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이게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딱 구벼.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칼잡이에서 나오는 디테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진짜 감탄했어요. 와, 이 사람은 택견을 배운 게 아닐까? 홍일홍이 안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꼽아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만화들 중에서는 호랑이 형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형님이 지금은 초능력 배틀물이 돼버렸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완전 이제 드래곤볼화 돼버렸는데 초반에 인간들끼리 싸울 때는 제일 대표적으로 그 차코갑사 호랑이 잡는 아저씨가 싸우거든요. 근데 발차기를 차는 각도나 그 무게를 받아서 이제 킥캐치 해가지고 이렇게 제끼는 동작들 그런 것들은 정말 택견이랑 비슷해요. 네, 여기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웹툰을 안 보셨으니까 제가 막 푸는 건데 캐슬에 그 캐슬도 복수극이에요. 그냥 이제 느와르 복수극인데 거기에 피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정말 처절하게 근성으로 잘 싸우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그 달치기를 써요. 무릎 밟고 치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치기를 표현한 작품들 중에서 그러니까 상대 무릎을 뛰어 올라서 무릎으로 상대의 얼굴을 치는 기술 중에서는 그게 제일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멋있게 나왔고 그다음에 광장이라고 이것도 느와르예요. 광장은 넷플릭스로 나왔잖아요. 넷플릭스 나왔죠. 근데 원작이 더 좋대요. 사람들 말로는. 제가 넷플릭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원작이 더 좋대요. 이 기준이라는 캐릭터가 이거 하나로 그냥 막말로 일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사업적 수완이 좋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정말 싸움을 잘해서 모든 조폭들에게 선망을 받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단체로 둘러싸이는 그러니까 넓은 창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상대가 둘러싸이기 전에 저 뒤에 있는 놈을 슬라이딩 태클로 조져요. 그게 이제 땅꺼풀 같은 기술인 거죠. 땅꺼풀이 슬라이딩 태클이에요. 슬라이딩 태클로 발목이나 무릎을 차가지고 넘어뜨리는 건데 그걸 약간 가위치기식으로 찰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택견한 기술들을 볼 때 이건 1대1 싸움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몇 개의 기술들이 있는데 왜냐면 1대1 싸움을 할 때 슬라이딩 태클을 치진 잘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표적으로 다대일 싸움에서 자기가 몸을 확 날려서 위험한 곳에서 빠져나가는 동시에 상대 하나를 잡아놓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택견의 흔적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슬라이딩 태클로 풀어낸 창의성도 좋은 거고요. 의도하시지 않았더라도 택견이나 이런 최신 연구나 이런 것들이랑 더 얽힌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많이 앞으로도 다루면 좋겠고 뭐 우리가 놓쳤던 작품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말에 있었던 무술이 택견밖에 없으니까 그쵸. 제대로 있다고 전해지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잘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우르르르 쏟아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웹툰 속 택견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는데 뭐 결론은 만족스럽다는 게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없는 거지.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택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창작자분들이 참고하셨어야 되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타격과 그래플링 중첩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저는 1번으로 꼽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때려놓고 잡는 기술들이나 아니면 잡았다 흔들어 놓고 때리는 기술들, 때리면서 넘기는 기술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 저건 좀 택견스럽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명칭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혈투에 대한 비판처럼 굳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 고증을 탁 지켜서 하기보다는 그냥 호쾌하게 잘 패는데 그 무술의 품격만 잘 드러나면 그럼 인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굳이 그 틀 안에 맞춰서 생각하면 창작자분들 머리만 아프지. 그 택견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할 때도 택견이라는 워딩, 택견이라는 말 말고 그거보다 상위의 분류, 무예, 맨손 무술, 혹은 무장투쟁, 혹은 뭐 무관, 혹은 스포츠맨, 요 틀로 한꺼풀을 넘어가서 본 다음에 특정한 지역, 택견이 성행했던 지역과 뭐 직군, 그리고 이미 택견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알려진 인물들을 추적하니까 많은 퍼즐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택견이 가지고 있었던 체계라고 우리가 쉽게 인지하고 있는 80년대 때 정립된 그 택견의 틀, 그 틀 밖으로 나와야 더 택견이 잘 보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최소한 그렇다. 가령 택견의 어원이 타권이라는 접근에서도 기존에 많은 분들이 못 받아들이신 이유 중에 하나는 택견에는 주먹 기술이 없는데 왜 타권에서 그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주먹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걸로 전해지는 것도 많고, 다만 옛날에는 그 주먹을 내가 잘못 써서 이쪽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더 골치가 아프니까 손으로 치는 기법들이 주를 이룬 거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 군인도 중노동 많이 했었을 시기인데 그 사람들 손바닥 보면은 앵간한 주먹보다 세요. 진짜 일 고되게 하셨던 분들 손바닥 보면은. 그런데 그렇죠. 군인들은 예전에는 무기도 다루고 창이나 칼을 다뤘기 때문에 손바닥 단련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손가락 끝이나 이런 데는 또 별도로 단련을 했었어요. 한국도 단련했다며. 김상옥이 단련을 했었죠. 네. 김상옥의 평전을 보면은 쌍권총 김상옥입니다. 김상옥 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상해에 잠시 갔었을 때 쉬고 있을 때 여관에 신문지를 이만큼 양쪽에 쌓아 올려가지고 주먹으로 망치질 하듯이 이렇게 꽝꽝꽝꽝 치는 그런 단련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며칠만 되면은 이 신문지가 손뭉치처럼 너덜너덜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웹툰 속의 택견이 근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다음에는 주제가 뭘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설명들을 좀 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하면서 뭔가 그 별명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별명이에요? 각자가 쓰는 뭐 호칭 이런 거? 그냥 실명으로 하는 게 제일 나으려나? 실명으로 해요. 뭐 이미 다 얼굴 까고 뭐 했는데 끝났는데 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이씨 끝났다. 이걸 한 큐에 끝내네 그랬다.